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 추계를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어제는 10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네. 3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해외 유입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발생은 이제 5명 아래 정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어제도 환자가 없었고요. 네. 신규 검사자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대상이 줄었다는 건데요. 네. 어제도 3,300명 정도. 그러니까 검사가 적으니까 그만큼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방역 당국이 어저께 오늘이 이제 코로나 첫 발생 이후 100일이 지나서 어제 4가지 현재 걱정거리를 어제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요. 첫 번째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는 전체 신규 환자가 173명인데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65명 가운데 6명, 한 10% 정도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대상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그 추세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북 예천 같은 곳은 36%가 무증상 감염이고요. 의정부 성모병원도 30% 정도 됩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또 이제 늘고 있습니다. 이제 네. 300명 가까이 됐고요. 재양성자도 한 268명 정도. 이 4가지가 현재 전체적인 안정세 가운데에서도 방역 당국이 걱정하는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산의 클럽을 방문했던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부산에 갔던 그 10대 네. 그 확진자가 부산에서 접촉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는 없습니다. 네. 다행인 네. 것이고요. 그 클럽의 방문자만 5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 소식은 없는데 부산 가기 전에 접촉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예. 대구에 사는 친구죠. 아. 이 친구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10대는 부산에 가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감염된 상태에서 그러게요. 부산에 간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추정이 가능한 네네. 것이죠. 일단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염이 됐고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산에 들렀다가 입소하자마자 확진됐던 이 대구 사는 10대는 그 친구를 그 대구에서 감염됐다 이렇게까지가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예천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왔고요. 근데 이제 명지병원에 확진자로 나왔던 2명의 간호사 외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지병원은 사실은 음압병실을 가지고 있는 그 상급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 간호사 둘 외에는 전원이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밀접 접촉한 14명만 격리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 독립된 시설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관찰을 하는 단계고요. 네네. 일단 검사 단계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총 7분의 의료진이 확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간호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셨고 또 선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3분의 의료진께서 감염이 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의료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히 예우하고 관련 기관과 지원을 강화하고 또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감염됐다는 소식은 정말 그 누구보다든지 좀 안타까움을 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이 간호사 2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도시락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하죠. 네, 초반에는 이제 그 방호복을 원래 벗을 때 감염이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두 분이 식사를 같이 나눠 드신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식사 중에 감염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구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침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식사를 나눠 먹는 동안에 한 분이 감염이 됐었고 그분에 의해서 2차적으로 같이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안타깝고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 또 환자분들과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치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게요. 진단이 되신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식사를 통한 감염이 많이 되는 게 코로나19이기 네.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예. 학생들이.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를 조금 저는 안 하고 오전, 오후 반으로 좀 나눠서 수업을 하고 식사 시간을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아. 그것이 감염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마스크를 낄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식사 때문에. 벗고 또 대화도 아마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식사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죠. 네, 우선 말을 하는 과정에 예. 바이러스가 많이 나가요. 다른 네네. 바이러스와 달리 말을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 드시게 되면 침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의료진들도 이게 식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르게 하고 따로따로 식사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게 가장 좋죠. 혼자 먹어야 되나요? 네네. 우선 어떤 병원 같은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 식사를 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 네. 좀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명지 병원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자, 그 명지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자가 됐었는데 SNS를 통해서 이왕준 이사장은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 확진 판정 후에 이 그 간호사 가운데 한 분이 주임 간호사였던 모양인데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뭐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그 확진을 받게 돼서 감염이 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임 간호사시니까 그 후배 간호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있는데 이 간호사분들이 보니까 야간 당직을 연달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아마 조금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응원을 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네. 아마 치료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치료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자책보다는 빨리 이겨내서 다시 또 그 일선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우리 몸의 면역은요, 이렇게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사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예. 그래서 좀 격려도 많이 필요하고 간호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이런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이 격려 응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수화를 통해서 뭐 총리도 인사를 했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런 인사들을 하면서 이제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의료진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그 응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보상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료 도중에 감염이 된 의료진들은 뭐 당연히 산재 그 보험을 해당이 되니까요. 네네. 이런 그 요양이나 휴업 급여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지금 사실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환자들을 보지 못하고 전부 네. 이쪽으로 그 의료진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들도 지금 빨리 보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보상금 산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도 사실은 일부라도 우선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큰 병원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환자, 중증 환자를 받으면서 일반 환자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1차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최근에 조금 그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죠. 추가 경정 예산을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라는 예. 것을 이제 삭감을 했거든요.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그쪽을 충당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보게 되는 이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일하는 곳인데요. 그분들이 거의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연가 보상비까지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충당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일 텐데요. 이런 것들마저도 뭐 정부가 검토를 안 하면서 그리고 국립병원들도 좀 다 삭감이 됐거든요. 네. 이 국립병원들이 다 이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런 사람들의 그 보상까지도 다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정부 행정에 비판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마 이제 그런 방향은 아마 좀 여론 때문이라도 고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위험 요소로 4가지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그 네네. 가운데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방역 당국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그 비율이 구로 콜센터는 한 8% 정도 되고요. 네네. 의정부 성모병원이 30%, 예천군이 36% 이렇게 되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분명하지 경우죠. 않은 예. 이것도 이제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5%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체로 2, 3% 그리고 4월 12일 이때쯤에는 한 1.7%까지 관리가 됐었는데 네. 갑자기 지난주에 9% 넘게 이제 올라간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방역 당국도 숨겨진 감염자가 많은 만큼 아직까지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확진 환자 17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주에는 6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전히 방역관리 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무증상 그 감염자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확산되기 쉬운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된 상태였고 거기에서 무증상 감염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명지병원 간호사분들도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었고 네. 또 예로 중국에서 유학생 한 분이 70여 명 정도를 감염을 그렇죠. 시켰는데 중편지에서요. 예, 그분은 뭐 증상이 끝까지 없었죠. 네. 그러니까 10대, 20대인 경우에 무증상 감염이 매우 많은데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50%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증상 감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를 안 받으시거든요. 받을 예, 수가 예, 없죠. 그렇죠. 예. 예.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유일한 마스크입니다. 개인위생이고 예.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는 이러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꼭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증상 감염 또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한 경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어제 하루 추가 환자 수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1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는 1,752명이 됐고요. 예. 격리 해제가 90명 늘어서 8,85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244명.
확진자 14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12명입니다. 거의 예. 대부분이고요. 예. 이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는 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이 늘었고요. 대구가 2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3명 늘고 경북이 1명 늘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좀 10명을 넘는 숫자가 기록이 됐는데, 글쎄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아직까지도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유입하는 환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게요. 거는 예.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들어오는 그 공항에서 자신들의 그 머무는 곳이라든가 네.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파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식으로 전파를 일으킬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역 예.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범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하루 추가 환자가 14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1,752명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도 1명이 늘었고요. 이래서 사망자가 누계로 244명이 됐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또는 격리 해제가 된 분들이 모두 8,864명, 전날보다 90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환자 14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12명인데요. 해외 특별 검역 과정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특별 검역에서 확진된 환자는 모두 439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명, 경기가 3명, 대구 2명, 인천,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입국자와 관련돼 있는 이제 그 확진자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만 발병이 된 환자가 2명에 그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무증상 감염은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2명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로 보고요. 하여튼 뭐 감염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외부 입국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큰 문제 없이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발견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항체 검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체 검사를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항체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항체라는 게 이제 그 병을 앓고 나면 면역이 됐다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번 병을 앓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헌혈 같은 거 할 때 네. 헌혈하면 그 헌혈했을 때 그 혈액을 일부 받아서 검사하는 방식 이런 방법들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그 항체 검사는 대구 경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예. 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알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거기는 항체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검사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19가 신종이기 때문에 네네. 이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면역력을 반드시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몇몇 검사 결과를 보면 항체가 형성됐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네네. 있고 또 이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뭐 홍역 같은 거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지만 이런 그 독감 같은 거는 우리가 매년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직 연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일단 항체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특성 파악까지 앞으로 좀 쭉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항체 검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얼마나 노출됐고 또 얼마나 면역을 갖췄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검사를 조금 했죠. 유럽 같은 데는 적게는 3%, 많게는 14%, 미국 같은 경우는 14% 정도 나오고 LA는 4% 정도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내도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 10% 이내로 나올 것 같고 서울 같은 예측이죠? 경우는 예측이죠. 예. 서울은 그보다 훨씬 낮은 한 자리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 자연 면역
본인도 모르게 앓거나 알아서 생긴 면역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할지 한 지침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체 역가가 나와야 면역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고 네. 또 이 어느 정도 이 항체가 이 면역을 유지해 주는지 우리가 독감은 1년마다 맞죠. 네. 없어지니까 홍역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평생 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예. 셋째로 항체가 있더라도 완전히 병에서 회복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재감염의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 예.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항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체가 그 검사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면역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그 감염병에서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네요. 네, 어떤 일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균은요, 한번 알아서 항체가 생겨요. 그런데 네. 유행 시기가 되면 또 앓습니다. 아. 그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그런 게 속하는지 아니면 홍역처럼 한 번 앓으면 완전히 면역이 되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항체가 그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어느 이게 정도 지속이 그 되는지 지속이 되느냐. 예. 이제 이거는 지금 아직 알 수 알 없다는 수가 얘기죠. 없죠. 이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이분은 면역이 된 분이라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역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네, 지금 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항체 검사 진단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구마다 조금 다르고 조금씩 어떤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리고 그 항체가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등교 개학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뭐 아이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급식을 하는 도중에 또 이게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고학년 고3과 중3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개학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들은 조금 개인 위생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수업 시간 자체를 최대한 좀 단축을 해서 온라인 수업과 병행을 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식사는 조금 안 하는 게 안전할 예. 것 같고요. 네네. 학생 수도 만일에 30명이었으면 15명 정도로 조금 줄여서 예. 최대한 접촉을 좀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하고요. 교실에 입실할 때 하고 퇴실할 때 손 소독제나 손 씻기를 꼭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는 모자에다가 이만큼 그러게요. 보셨죠? 예, 그래서 2m를 예, 거리를 예. 유지하는 그런 네. 방법도 동원할 정도로 네. 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재복 의원, 지금 그 온라인 계약도 순차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등교 계약도 5월 초에는 이제 정부가 방침을 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제가 취재 본 결과로는 하여간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등교 계약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되게 3단계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1단계는 지난 26일까지 그 관계 부처하고 전문가들이 수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5월 1일까지는 2단계인데요. 네. 그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원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등교 계약이나 시기 방법들을 교육감들이 논의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마 그 교육감들 모임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5월 5일까지 아마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5월 3일에서 4일, 5일, 사흘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생활 방역 전환의 내용을 보고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3, 중3 먼저 계약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먼저 계약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런데요. 그게 예. 서로 장단점이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유럽 같이 두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는 그러니까 육아에 문제가 있는 예. 이런 그 가정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것이 좀 낫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중3, 고3이 시험을 앞두고 그렇죠. 있기 입시가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그 입시가 있는 나라들은 그 고3이나 중3 먼저 이제 그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준비 기간이 일주일쯤 필요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5일 다음 주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아마 온라인 계약의 비중이 우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천 교수님, 이 등교 계약의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급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등교 계약을 할 경우에 학생들은 어쨌든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호흡도 조금 힘들어지고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문제 없나요? 하루 종일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크를 착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KF80 정도나 덴탈 마스크라고 병원에서 쓰는 네네. 마스크를 사용하면 조금 훨씬 편해요. 그래서 예.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수업 시간 하여튼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예. 오전 반, 오후 반으로 옛날 우리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시켜주면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됩니다.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면은 폐활량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폐활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호흡이 가쁘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 중에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마 그 KF94를 1시간 정도만 껴도 많이 불편해요. 네, 예.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뭐 KF80이나 덴탈 마스크 정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일에 정말 호흡이 안 좋은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은 뭐 집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단축 수업을 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등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